네, 독후슬집입니다. 저는 체크아웃 하기 전에 금리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짧게 좀 정리를 하고 체크아웃하고 지금 그 푸에블라 베라크루즈 쪽으로 이동할까 합니다. 지금 근래 들어서 뭐 갑자기 금리가 막 올라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작년 11월 이때쯤에 그 4%대 금리가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뛰어 올랐었고 그 뒤로 쭉 내려오다가 3월에 이제 그 SBB 사태,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한번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하다가 그 우리가 뭐 이제 세상이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많았었던 그 미국 정부 부채 그 협상 그 타결된 게 5월 한 29일인가 5월 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10년 국채 금리가 그 3%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뒤부터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이제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쭉 올라왔던 거고요. 또 그때부터 계속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0.25%씩 올려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서서히 올라왔었던 거고 그 전에 이제 작년 그 11월 그때쯤 한번 확 튀었던 거는 그냥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준이 금리를 올린 상태였고 그 재무부 채권 발행 1조 3천억짜리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8월 초부터 조금씩 더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YCC에 대한 우려감이 없진 않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영향을 미칠 거고 뭐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급작스럽게 일본 은행이 갑자기 이제 기준금리를 팍 올릴 그런 가능성은 없거든요. 사실 연내 올릴 가능성도 있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일본 물가가 올라온 이유는 환율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 환율이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를 일본 은행은 좀 방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지금 너무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끌어올리려고 금리를 막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일본과 미국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그 은행 간의 그 유대가 굉장히 이제 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한테 한 방을 먹일 그럴 그 YCC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별로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국채를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인 상태라서 지금 미국의 그 중국의 지금 미국 그 블링컨이라든가 옐런이라든가 이번에 키신저까지 그냥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은 정말 그 분란 상황이거든요. 엄청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중국은 당연히 말을 안 들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금리로 만약에 그 일본 은행이 정책을 바꾼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왜냐면 지금 일본 국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10년 넘게 동안 풀렸는데 이거 이자 내려면 이자 주려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 채권의 대부분은 이제 국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 하지만 정부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볼 때 보면은 8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저거로 봅니다. 그 유가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흑해 떠 있는 그런 그 배들 전부 다 이제 군함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있고 또 항구, 그 우크라이나 항구에 있는 곡물 창고들 다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공격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러시아 놈들이 원자재 상승도 이제 모자라서 농산물 상승까지 이제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드론으로 이제 러시아 그 모스크바까지 지금 드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이 점점 확전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그 국지전으로 이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물론 이제 그 국지전으로도 엄청난 그 전 세계 충격이 왔었죠. 물가가 이제 폭등을 했었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확전으로 가게 되면 야 이거 되게 심각하구나. 이거 시장에서는 아무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야 이게 원자재발, 에너지발, 그 농산물발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거든요.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걱정거리가 좀 시장에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좀 드려왔었고 작년부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되게 우습게 봐요.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불평들 많이 하면서 투자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모니터를 딱 키잖아요. 그 폰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나가는 거야라고 이렇게 낙관을 하는데 실상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한 번씩은 그 물가가 그 긴축 상황에서도 다시 튀었던 그런 경험들 이야기하잖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물론 전쟁의 영향도 큰 거가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아진 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분기 이후부터 이제 상업용 부동산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연준이 매월 950억 불씩 긴축을 하고 있어요. 양적 그 QT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통화량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게다가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담화가 큰 그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들이 이제 빠바바바바 하반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3분기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땐 클라이막스는 올 겨울부터 내년 그 봄까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중의 그 신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장 금리가 다시금 올라가는 게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그럴 원동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나가잖아요. 아마존이 지금 막 10%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8월 중순이면 거의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더 오를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연준이 금리를 뭐 9월에 올릴지 11월에 올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고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시킬 것이다.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금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신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한국 기준금리가 3.5%인데 미국 기준금리가 5.5%야. 2%나 차이가 나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대의 채권 이자를 주는 이런 상품이 있다면 그게 무위험 자산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 중 하나가 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흡입을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사게 만드는 거죠. 만들면서 본인들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자도 계속 줘야 되고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거고 5월에 있었던 재정 합의 타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웃긴 거잖아요. 빚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더 올리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뭐 통장 열정을 다 돈을 빼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돈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외에서. 왜냐하면 채권을 해외에다가 세일즈를 하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그 호황이 지금 2.4% GDP 2.4%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서 빚을 져서 만들어가는 그런 GDP 성장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미국 국채를 사는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개인들은 거의 이제 뭐 이게 하나 채권 하나당 이제 100억씩 하니까 못 사잖아요. 거의 못 사거든요. 근데 미국이 5%씩 준다, 5.5%씩 준다 하면 땡큐죠. 그래서 뭐 노르웨이 연기금, 싱가포르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보험사 이런 데들은 만기 보유를 목적으로 계속 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큰형들은 이 고금리를 굉장히 이제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의 그 달러 유입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미국은 유동성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QT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모든 게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트럼프에 이어서 트럼프가 이제 2조 달러를 풀었고 그 바이든이 한 1.9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둘이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돈을 풀었는데 이 돈들이 이제 급박스럽게 이제 돈이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많이 올린 거잖아요. 게다가 중국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한 50%씩 다 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월마트에 팔리는 공산품 있잖아요. 월마트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슈퍼 체인이니까 마트 체인이니까 이 월마트에서 파는 공산품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여기다 50% 관세를 팍 매겨버리면 물가가 50% 올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뭐 그 멕시코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 제조업 자체는 중국이 다른 이머징 개발도상국들을 압도해요. 만드는 실력 자체는 손재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동남아 사람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또 빨리 만들고 빠릿빠릿하고 딱 여러분들이 딱 그 동남아라든가 중국 여행을 가서 보세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더 빠릿빠릿한가.
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수율이라든가 이런 단가 이런 측면에서도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보면은 그 서비스 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장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 올해 중순까지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씩 그게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미국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110만 명이 그 팬데믹으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야, 110만 명 죽은 게 이렇게 서비스 물가를 올릴 정도 굉장히 큰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50개 주라면 110만 명이면은 2만 2천 명 정도가 죽은 거잖아요. 주별로. 그럼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게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돈을 많이 번 어르신들이 많고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신흥 그런 자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멕시코 와서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사업이라 하면 이제 공장을 이렇게 지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안에 이제 직원들이 몇백 명이 있겠죠. 그리고 뭐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제가 물어보면은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람 구하기가 팬데믹 전보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멕시코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측면도 있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도 있대요. 이거는 팬데믹 때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게 편한 것을 알면서 그 맛을 좀 들여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SNS가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달관하는 세대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면 4포 세대, 3포 세대 뭐 이런 게 있고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고 중국에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든 그냥 최대한 돈을 안 쓰고 그냥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런 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SNS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나가면 다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냥 아예 안 나가버리고 사람들과 이걸 다쳐버리고. 이 며칠 전부터 한국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별을 흉흉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그 SNS 영향이 있다고 봐요. 뭐 3년 전에 나온 그 자료이긴 한데 연구 자료거든요. 페이스북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10대 소년들의 그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대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근데 이 보고를 주커버그가 듣고 무시했다는 얘기를 페이스북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그런 연구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은 제가 뭐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좀 납득이 되지 않나요? 왜냐면 SNS라는 건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매체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좀 어리고 연약한 10대 소녀 아이들, 사춘기 소녀 아이들, 굉장히 마음이 여린 아이들이잖아요. 걔들이 이제 비교 당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 멕시코에서 사람이 없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가 뭐 중국 공산당이냐 빨갱이냐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들어가지고 리플에서 입자 한번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또 무서운 곳이 온다, 중국이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큰 게 온대 또. 난 진짜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기억 있잖아요. IMF 때 우리는 한번 망했었잖아요. 부동산도 팍 터지고 뭐 기업들도 다 터지고 부채 때문에 한번 고생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내수로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나라고 미국처럼. 물론 이제 자원이라든가 그 농산물 수입 그런 부분도 좀 약점이긴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 있긴 하지만 부동산이 GDP에서 20% 정도 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은 부동산이 다 망했다, 부동산이 다 폭락했고 다 공실인 것처럼 막 얘기해. 근데 모든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부채로 인한 사이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사이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부채가 과다하게 되면 반드시 그걸 이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은 거의 이제 3년째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뭐 약간 스토리를 파는 분들을 보면 이게 뭐 7, 8년도 됐어요.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는 7, 8년도 더 된 얘기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왜 언제 망하는 거야? 왜 안 망해? 중국이 불황이 된 지는요 꽤 오래됐어요. 제가 17, 18년도에 그 충칭을 갔었거든요. 충칭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경기 어떠냐 물어보면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이 뭐 8%, 9% 성장 막 이렇게 하던 시기였거든요. 엄청난 성장을 하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불황이냐? 예전에는 13%씩 성장했는데 지금 8%니까 그게 불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황의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중국도 5%대 성장을 하고 있고 뭐 통계를 못 믿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중국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국가가요 성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서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물론 그 지금 미국 그 정부의 그 제재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 말고도 다른 쪽의 수요는 계속해서 있고 뭐 갑자기 수출이 100이었던 게 빵으로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한 70, 80%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정도지 이게 중국 수출이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 전 세계가 안 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중국이 다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책 팔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에 대한 그 제의를 받긴 받았는데 야 이거 언제 쓰나 싶긴 한데 야 책 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책팔이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 보기가. 그래서 이제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나오면은 저의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책팔이구나. 중국은 통제국가예요, 통제국가.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그 중국에 있는 거대 그 부동산 기업들, 건설 기업들한테 경고장을 날렸잖아요.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너희들 이걸 안 지키면 1년 안에 안 지키면 너희들 이제 지원도 끊을 거고 너는 파산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의도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감당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워낙 이제 버블이 컸기 때문에 큰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통제해 가면서 버블을 이제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언제 망한 건지. 헝다가 2년 전에 3년 전에 막 이렇게 폭 터졌잖아요. 부실이. 근데 헝다는 아직도 안 망하고 있어. 국채 외화 국채도 계속해서 잘 그 갚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완다도 그렇고 완다도 계속해서 잘 갚고 있잖아. 디폴트 난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더니만 뭐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버들, 신문 기사들 근데 잘 갖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그거를 나라에서도 지원을 어떻게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중국 언제 망하는지.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하죠. 왜냐면 미국은 터지면 그냥 터지 놔둬버려요. 망한 게 놔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도 그렇고 그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과정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풀어간단 말이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곰처럼 천천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보지도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책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뭐 미국 금리 얘기를 시작해서 중국 얘기까지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휘둘리지 않고 좀 세상을 그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